안녕하세요.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제53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 장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빗댄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2030 청년들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짜뉴스 운운하며 딸의 논문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이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입시 부정 의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문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 측 해명과 달리 조 후보자의 장녀는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십 성과로 국제조류학회에 포스터 발표를 했다. 이렇게 자신의 논문 실적과 인턴십 실적을 적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습득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조 후보자 장녀가 입학한 고려대 측도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 과정에 포함됐다며 수시 전형 평가에 논문 경력이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이처럼 하루 반나절이면 드러날 진실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장녀 문제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또한 뻔뻔스러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자녀의 입시와 직결된 문제가 부모와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조 후보자 장녀는 단국대와 공주대에서 인턴십 과정을 거쳐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국대 책임 교수는 조 후보자와 같은 학부형이었고 공주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아리 친구였습니다. 어려운 의학 논문에 조 후보자 장녀가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사유를 두고 단국대 책임 교수는 해외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선의를 베푼 것이라며 해당 논문과 대학 입시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부모와 무관하고 입시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입니까? 조국 후보자 장녀의 입시 부정 의혹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해당 대학인 단국대와 고려대 그리고 관련 학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는 조국 후보자의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장녀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 소신대로 일체의 인간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정의는 조국 캐슬과 함께 무너졌지만 윤석열의 정의만큼은 공고하게 살아있음을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하게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조국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는데 몹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조국 후보자를 엄호할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사 검증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했는지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 청와대는 변죽만 울리지 말고 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이 아닌지 인사검증 결과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 검증을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고 대응팀까지 꾸리며 조국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에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입니까? 그래서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거수기도 이런 거수기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는 순간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스모킹 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까면 깔수록 계속 의혹이 나온다 하여 강남 좌파 조국 후보자를 강남 양파로 이미 낙인을 찍은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조국 엄호가 아니라 지명 철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위 의장 최입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조국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전에도 민정수석으로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된 정보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여러 검증과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처럼 경제 영역에서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기업 공시입니다. 현재 기업 공시는 점차 개선되곤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직원의 배임 횡령 공시입니다. 현행 규정은 배임 횡령을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사유로 보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횡령액이 자기 자본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따라서 공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규모를 따지지 않고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첫째, 회사에서 배임 횡령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재무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구조, 내부 통제 제도가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직원의 경우에도 작은 금액이어도 예컨대 1억 원 이상의 배임 횡령 금액이 있다면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서 배임 횡령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일가의 범죄로 인한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지배주주도 임원에 준하여 배임 횡령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배당과 관련해서도 사업보고서상 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기재해야만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형식적이고 막연하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 결정 과정, 고려된 요소, 배당 규모 변동 사유, 나아가 일반 투자자가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배당 가능 이익 계산서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주들이 1년에 한 번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주총회의 공시 내용도 다음의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사 선임의 중요한 정보인 사회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도 임원별 보수 지급 내역, 회계 전문가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법률상 작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임원 후보자의 업무 충실도나 독립성, 이해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겸직 현황 등이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도 시행령도 아니고 거래소의 공시 규정이나 서식을 바꾸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늘 좀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입니다. 십수년씩 고생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해온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부담 폭탄을 안기면서 재건축에 아무 노고가 없는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대박 로또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합원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고시가 되면 몇 층에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는 얼마 등등 가격이 대략 정해집니다. 그거 믿고 재건축하겠다 결정을 해서 이미 아파트를 허물어버린 경우 조합원들은 정부가 정책 변경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재건축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도 없고 꼼짝없이 피해를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부당합니다.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그 값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집값은 곧바로 주변 시세를 따라서 올라버리기 때문에 낮은 값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박 로또가 됩니다. 이건 역시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박 로또는 투기를 부추깁니다. 더 문제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이런 부당한 일들만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물량은 기존 주택의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1%쯤 되는 물량의 집값을 억지로 낮춘다고 전체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마저 금세 주변 시세를 따라 올라버리기 때문에 집값 못 잡습니다. 아직 시행도 안 됐습니다. 계획을 발표한 것뿐인데도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되자 최근에 지은 새 아파트들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벌써 반포의 A단지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발표 효과라고 봐야죠. 개포의 B단지 2억 3,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개포의 C단지 3억가량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른데도 주무장관의 인식은 황당하고 주장은 망언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망언. 곧 분양가 1억이 나올까봐 상한제를 실시한다. 이게 엊그제 20일 국토위에서의 답변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분양한 서초 강남의 새 아파트들 평당 5천만 원 넘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서 가장 비싼 지역인 서초 강남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 육박하는데 7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곧 평당 1억이 된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 가당치도 않습니다. 장관이 터무니없는 허풍으로 국민들 겁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관의 망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조합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소급인데도 장관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실제 분양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아니다. 그런데 2008년의 헌재 판결문은 이 장관의 발언과 정확하게 180도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헌재의 판결문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정해진다. 조합원의 재산권 내용이 확정된다. 이 권리는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이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정부의 행정행위에 따라서 분양될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만큼 이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 특히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 변경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도 사업을 처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다. 이게 헌재의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미 마친 곳은 조합원 부담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인가를 마치지 않은 곳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이 문정부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하면서는 미실현 이익이다. 아직 집을 팔지 않아서 수익이 나지 않았어도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니 예상 수익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라. 즉 실현되지 않았어도 예상되면 확정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는 말이 180도로 바뀝니다. 몇 층에 있는 몇 평짜리는 얼마 등등을 담은 관리 처분 계획이 정부에 의해서 공식 인정이 됐어도 예상일 뿐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초안을 걷어갈 때는 예상되니까 확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후려칠 때는 예상일 뿐이니 확정된 게 아니다.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와 모순은 지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무리하고 부당한 부동산 세금 폭탄이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되었던 일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 딴에는 한 3배 길게 한 거. 김삼아 의원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19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발전소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을 한전으로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당장 발전 공기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노동자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낸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경상 정비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권고안의 조속한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발전소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산업부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산업 구조 개편 문제는 발전소 노동자의 안전만을 고려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산업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조국 딸 논문 1저자, 제1저자 파문에 대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불법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지금도 불법 아니라는 것처럼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여당 쪽 인사들도 조국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 불법성 여부를 따져봤는데요. 이 사건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불법이고 과거에도 불법이었습니다. 학술진흥법 제15조 위반입니다. 이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이 학술진흥법 15조에 보면 교육부 장관은 연구자의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한다. 이쪽에 이쪽이구나.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연구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방법. 15조가 연구윤리의 확보 조항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있는데요. 이 지침에 보면 연구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서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근데 연구자의 소속도 지금 엉터리로 했고, 그죠? 뭐 직위도, 저자 정보도 엉터리로 했고, 또 여기 보면 연구 부정행위의 정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가 바로 연구 부정행위고, 이
부당한 저자가 뭐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이게 2013년 개정안이니까요. 현재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뭐냐? 이게 모든 법이 소급하면 안 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원칙인데 특별한 예외가 몇 개 있는데요. 이 사안이 그 사안입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부칙에 보면 이 사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2조에 소급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은 뭐냐 하면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를 보고 합법 불법을 가른다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가 뭐냐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 당시에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저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r가 아니라 and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이 뭐냐?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하는 이게 세 번째. 이게 or가 아니고 and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09년에 영어 번역 하나 정도 한 것만으로 저자가 된 것은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고 부당한 저자 표시이고 그때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영어 번역은 번역업체에 맡겨도 되는 거라서 저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번역업체를 저자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상조 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려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더 이상 조국 후보자 옹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말씀인데요. 조국은 전국의 학부모 학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보면서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반신반의했었죠. 근데 스카이 캐슬 집주인이 조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 캐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소위 강남 좌파 기득권 집단의 짬짬이와 파렴치 부도덕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조국은 그야말로 입만 살아있는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교육, 정의와 평등 혼자 다 대변하는 듯 하더니 몸으로는 온갖 교육 특혜와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조국은 한국의 진보인사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가 낳은 흉측한 괴물이었습니다. 조국은 장관이기 전에 양심적인 인간,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조국 후보자 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며 조 후보자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 그리고 후보자가 졸업한 서울대에서 촛불 집회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단 2주간의 인턴 프로그램 참여 이후 발간된 전문의학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정식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저자로 논문을 등재하는 것은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고 전문의 시험의 응시 요건입니다. 제가 일했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는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없는 사람은 2저자, 3저자 등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 수십 편이 있어도 연구원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의 학위 과정 동안 노력해서 제1저자 논문 한두 편을 등재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실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전문의가 됩니다. 그만큼 조 후보자 딸 입시 스펙을 위해 남이 만들어준 제1저자 등재 논문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간절한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단국대학교 장모 교수가 조 후보자 딸이 영어 논문 작성하는 데 기여해서 1저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몇 페이지 영작이 논문 내용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해당 논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채취했던 신생아 100명의 혈액 시료를 이용해서 수십 차례의 실험과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시작해서 장기간 실험과 분석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제쳐두고 2주간 인턴을 한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제1저자가 되었어야 할 다른 연구자의 실적을 도둑질한 것 혹은 강탈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뇌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연구자들의 자부심과 열정을 무참하게 밟아버린 일입니다. 게다가 제1저자로 만들기 위해 소속 기관까지도 속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연구실에서 밤잠 설쳐가며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의료단체에서도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제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의학 과학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과 다름없다며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 뻔뻔함에 치를 떨고 있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역시 가짜 뉴스라며 조 후보자를 두둔할 게 아니라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포함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놀랐고 국민들도 기대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딸 문제로 누군가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 불공정한 그 평가 속에서 결과는 불이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은 지구 3남한상에 모든 추한 것이 다 들어있는 집안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있어서 개별적인 내용은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은 윈윈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 집안이 하나를 얻으면 어딘가에서 국민들은 고통받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정권의 가장 문제는 모든 문제를 선과 악으로 그 프레임으로 나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선입니다. 본인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으로 몰아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면을 벗고 나니까 본인들이 악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비판하고 정말 사법의 칼날을 댔던 사람들이 덜 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상은 낙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도 답도 찾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 청춘들을 짓밟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는 촛불을
들겠다고 합니다. 그간 촛불을 본인들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 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지역, 세대, 계층을 떠나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할 주역,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고 적폐 근본이었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에서도 이제 사설로 조국 일가의 어떤 일탈과 편법, 불법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아파도 손절매해야 됩니다. 손절매하면 정권의 뚝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존버한다면 정권의 뚝이 아닌 대한민국의 뚝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써왔던 개혁의 칼날이 이 정권을 향할 것입니다. 여당은 자고로 국정 안정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정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결단하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정확한 실상 파악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중 품질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상품군 숫자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점검과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000대 제조 수출 상품 가운데 품질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제품 수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품질 경쟁력 우위를 가진 우리나라 상품군 숫자가 156개로 301개인 일본의 51.8%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고서에서 더 관심이 갖는 대목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상인 소재 부품, 기초 장비 부문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품, 정밀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기계부품, 광학기기, 정밀 측정기기 등 중요 상품군에서 우리나라가 품질 경쟁력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일본은 이들 모든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 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 경쟁력 우위, 수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산화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7년 동안 약 7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이들 분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경제 틀을 가마우지 경제구조 틀에서 벗어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함께 키우는 편리권 경제로 가겠다는 경제구조 틀 변경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발표에 기업, 산업계, 학계 등에서는 소재 산업의 경우 개발에만 10년 내지 15년이 걸린다는 게 다반사에서 그야말로 인내의 산업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보여주기식 지금 정책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할 수 없는데도 단기간에 국내에서 1부터 100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목표와 청사진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계에는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익숙한 한국 정부에게 이 분야에 진입해 성과를 내려면 장기적 안목과 철저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진단과 근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작금의 한일 간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에서 이게 되면 지피지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본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산업의 실상을 얼마든지 잘 아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산업 현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일본을 상대로 한 경제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쪽 주시면